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대장동 50억 클럽. 자, 어제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 소환을 했는데요. 자, 5일 전에 검찰이 박 전 특검 측근들 조사도 했잖아요. 네. 자, 이때부터 사실 박 전 특검 소환 임박했다 이런 관측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해당 수사는 서울중앙지법 반부패 수사 1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었고, 예전에부터 시작해서 뭐 김만배 씨 일당이라든지 이쪽을 수사를 하면서 기소를 했던 그 부서였고, 이제 최근에는 좀 50억 클럽 관련해서 수사가 더 진전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고요. 예. 박 전 특검 소환 이전에도 이제 뭐 측근이라든지 관계자들 소환을 해왔기 때문에 곧 박 전 특검이 소환될 거다. 뭐 그 예측들은 며칠 전부터 나섰습니다. 정말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네. 자, 박 전 특검 집중적으로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 뭔가요? 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회 이사회 의장으로 예. 재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것이 2014년인데 당시에 마침 우리은행이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를 이제 청탁 대가로 해서 화천대유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땅, 상가 이런 것들을 받기로 했다라고 하는 혐의를 일단 검찰이 두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은행이 사실 대장동 사업에는 최종적으로는 불참을 하게 됐고, 그렇죠. 근데 대신에 PF 대출에는 참여를 하기로 결정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1,500억 원의 여신 의향서를 썼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200억 원 상당의 대가가 50억 원으로 축소되었다라고 네. 일단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 전 특검 이전에 양재식 전 특검보, 네. 그러니까 박영수 전 특검의 최측근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6월 12일에 불러서 조사를 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미 이제 박 전 특검 소환은 초읽기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고, 참고로 이제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보면 정영학 씨가 우리은행 얘기를 하면서 진정한 신의 한 수가 양 변호사님이었다. 양재식 변호사였다. 양재식 변호사 얘기죠. 예, 그렇게 얘기하고 남욱 씨가 이건 진짜다라고 호응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일단 검찰에서는 양 전 특검보가 200억 원 상당의 대가를 먼저 대장동 일당에게 요구를 했고, 또 이들과의 소통을 또 박 전 특검에게 보고를 하는 그런 관계였다라고 하는 거에 혐의를 두고 있고, 이제 관련 진술들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돈이 흘러갔냐 이 부분 같은데요. 실제로 50억이 박영수 전 특검한테 흘러갔는지 여부 이거를 수사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나왔던 사실을 통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네. 있었죠. 특히 박 전 특검의 딸 관련해서 박 전 특검의 딸이 박 전 특검 자체가 이제 화천대유 고문을 지내면서 급여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 정도 받은 적이 있고, 그리고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11억 원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돈을 빌렸다. 예, 그리고 8억 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박 전 특검의 딸이 거둔 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었거든요. 하필이면. 그렇다면은 이런 돈들이 결국에 그 50억 원의 그 약속됐던 50억 원의 지불 방식이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검찰이 갖고 있는 혐의입니다. 자, 수사가 정말 오래 걸립니다. 이 박영수 전 특검 소환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지난 2번 소환도 있었는데 기소로 이어지지는 못했고, 올해 3월 뭐 그때부터 본격적 수사가 좀 진행됐던 것 같은데 네. 이번에 불렀다는 것은 구속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현재 검찰에서 소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환한 김에 이제 최종적으로 좀 검토를 더 하는, 어느 혐의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국에 검토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면 기소뿐만 아니라 이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안이 얼마나 중대한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는 동시에 혐의 자체가 굉장히 중할 경우에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것은 도주의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속 사유에 해당할 만한가, 이 부분까지도 결국 검토를 할 것이고, 현재로서 구속 기소의 가능성 이런 것들도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혐의를 부인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의 사항들을 상세하게
반박하기보다는 통째로 이제 관여를 한 바가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현재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이렇게 상세하게 접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네. 또 소환 과정에서도 지하 주차장으로 아하. 남들의 눈을 피해서 출석을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좀 어떤 입장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돈이 오간 정황도 있고요. 네. 그리고 관련자 진술도 지금 뒷받침이 되고 뭔가 뭐 우리은행 얘기도 나왔으면 벌써 조사가 좀 됐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수사가 늦어진 이유가 뭘까요? 50억 클럽. 최근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를 네. 좀 살펴보면 알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약간 정부의 정권의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으니까 어떻게 네. 보면은 정권 교체 전에는 50억 클럽이라든지 이쪽으로 주로 수사가 많이 됐고 교체 이후에는 이제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관여했었던 그 부분에 대한 이재명 대표 수사로 그렇죠. 갔다가 네. 예. 그래서 이제 다 제대로 수사됐었어야 하는데 어떨 때는 이것만 하고 저떨 때는 저것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뭐 이런. 보니까 몇 네. 년째 이것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검찰이. 이제 저도 조금 눈여겨본 부분이 이제 검찰에서 예전에 입장을 좀 나타날 때에 현재로서는 대장동 본류 의혹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검찰의 좀 시각이 본류하고 이걸 좀 나눠서 봤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뭐가 본류예요, 근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다 본류다. 다 본류다. 네, 이건 다 이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특히 이제 곽상도 전 의원 관련해서 그렇죠. 그 재판 결과 이후에 지금 여론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렇죠. 여론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또 국회에서도 특검을 추진하니까 네. 검찰에서도 그럼 우리 스스로가 열심히 해보겠다 뭐 이런 취지에서 최근에는 좀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사 결과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은 현재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프랑스 일정 마쳤어요. 베트남으로 지금 이동을 했는데 일단은 프랑스 지금 국제박람기구 총회 참석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판세 네. 뭐 영업사원 1호 역할을 한다고 이제 기자 인터뷰도 했는데 우리한테 지금 좀 유리합니까? 일단 사실 판세는 좀 안개 속에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아무래도 현지에서 조금 더 가까운 뭐 이탈리아 지역 유력 일간지 라 레푸블리카라고 하는 이 언론에서 좀 상세한 관측 기사가 나왔어요. 네. 이거는 조금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조금 믿기 어려운 이런 기사인데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기사가 로마 엑스포 유치위원회를 인용해서 리야드가 70표 정도, 로마가 50표 정도, 부산이 30표 정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로마에 좀 포인트 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한 번에 투표를 한 번만 해가지고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게 표가 좀 부족할 경우에는 2차 투표, 3차 투표 이렇게 또 진행을 하는 그런 투표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같이 감안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투표 전략 있을까요? 현재 전략? 일단 한국 입장에서는 부산하고 리야드가 이렇게 둘이서 2차 투표에 진출할 약간 가능성이 결선에 높다. 올라가야 되고. 그렇다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탈리아 한 언론의 분석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부산 대 리야드가 결선에서 붙을 텐데 그렇다면 결국에 로마를 지지했었던 그 표들이 어디로 갈 거냐. 로마가 가지고 와야 된다. 특히 로마를 지지하는 표들이 유럽 국가표에 많기 때문에 유럽 지역을 공략하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한국 정부 유치 전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부산 엑스포 유치위에서 대통령 포함해서 재계 총수, 싸이 등 유명 인사까지 다 나섰는데 경제 효과가 얼마나 됩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엑스포라는 명칭 자체는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고 뭐 또 다른 나라 사례지만 예전에 오사카 민박 1960년대 후반에 있었던 그렇죠. 그것도 일본 역사에서 또 이정표가 됐던 박람회거든요. 엑스포를 올림픽 월드컵이랑 함께 3대 메가 이벤트다. 이렇게 칭하는 그런 시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박람회 같은 경우 이번 엑스포는 등록 박람회와 인정 박람회 중에서 등록 박람회에 해당하고 이게 등록 박람회가 인정 박람회보다 기간도 길고 규모가 훨씬 크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할 필요가 있겠고 일단 이제 국내에서도 산업연구원이라든지 대한상공회의소 이런 기관들이 경제 파급 효과를 계산을 했는데 생산 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합쳤더니 한 61조 원 정도가 나온다. 그리고 취업 유발 효과도 한 50만 4천여 명에 달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앞서 열렸었던 뭐 두바이, 밀라노, 상하이 이쪽에서 엑스포보다도
더 경제적 효과 높을 수 있다. 네. 이런 전망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더 열심히 정재계가 함께 유치하는 모습입니다. 자, 11월에 발표가 된다니까 뭐 그 전까지 많은 홍보 또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베트남으로 지금 이동을 했는데 네. 자, 이 킹스에서 앞서 다뤘지만 베트남 방문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양자 외교 차원에서는 처음이다. 네. 이 주요 일정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2박 3일 일정을 베트남에서 윤 대통령이 네. 소화를 하게 되는데요. 보반 트원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당연히 여기 일정에 포함이 돼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베트남의 권력 질서를 보면은 방금 이제 국가주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권력 서열 1위는 공산당 서기장입니다. 그렇겠죠. 응우엔 푸종 공산당 서기장하고도 개별 면담이 아하. 진행이 되는 그런 일정입니다. 정상회담들이 이제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오늘 또 한다고 하고요. 자, 베트남 방문에 앞서서 경제사절단도 동행을 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네. 이거는 본격적인 세일즈 외교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 경제사절단은 엑스포 유치 행보에서 같이 뛰었던 그 경제사절단인데 이제 베트남으로도 같이 대통령과 함께 세일즈 외교에 나서게 되는데요. 5대 그룹 총수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이랄까 또 LG의 구광모 회장,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이런 5대 그룹 총수들이 다 포함이 돼 있고 최대 규모로 205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제사절단과 윤 대통령이 같이 행보를 하면서 한국 베트남 파트너십 박람회라든지 네. 또 비즈니스 포럼 오찬 간담회, 뭐 디지털 미래 세대와의 대화 이런 행사들을 같이 소화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제도 다뤘던 내용인데요.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냉장고에서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지금 이거 관련해서 네. 출산은 했는데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전국적으로 2,000명이 넘는다고 전해졌어요. 네. 감사원이 올해 3월부터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 허점이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봤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 동안의 자료를 뒤져본 결과 병원 출산 기록은 있는데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영유아 사례들이 있었다. 미신고 영유아가 2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하는 그런 좀 충격적인 결과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SBS에서 단독으로 보도했던 내용인데 네. 또 참고해 볼 수 있는 수치가 결핵 백신을 맞힌 요거 무조건 맞춰야 되니까. 예. 근데 2년간 2021년, 2020년하고 2021년 2년 동안 이게 차이가 한 1만 명 넘게 나더라. 10,000명이 배웠다고요? 네네. 어쨌든 이게 왜 10,000명씩이나 나는 건지는 예. 더 면밀한 추적이 필요하겠지만 예. 이 수치를 일단 비교해 본 결과 결핵 접종을 마친 신생아하고 실제 출생 신고 건수에 2년 동안 10,000명 넘게 차이가 났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감사원의 조사 과정에서 이 수원의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됐다라는 거잖아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실 사라진 아이라고 네. 통칭이 되는데 그중에 20명 정도 사실 전체 규모 2천여 명에 비해서는 1% 정도 수준인데요. 그러니까요. 예, 이 생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경기도 수원의 그 냉장고 속에 영아 네. 시신 2구에 대해서 또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굉장히 대대적으로 아직 조사가 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텐데 추가적으로 대대적 조사가 있다면 여러 가지 충격적인 사건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는데 경기도 화성에서도 지금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아기가 확인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아기의 친모가 진술을 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된 어떤 사람에게 네. 자녀를 넘겼다. 이렇게 진술을 하는데 이것도 좀 이 진술의 신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의심스러운 그렇죠. 것이죠. 넘겼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한테 넘겼다. 넘겨도 뭐 유기가 뭐 범죄가 되지만 그렇습니다. 혹시나 또 좀 더 나쁜 게 있다면 그렇습니다. 좀 그래서 충격을 줄 수 있겠네요. 네, 경기 남부경찰청의 여성청소년과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의 유기 혐의로 일단 이 20대 여성을 형사 입건을 한 그런 상황이고 네. 아무래도 여러 비슷한 사례도 마찬가지인데 좀 경제적 사정으로 이런 유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혐의를 또 받고 있습니다. 자, 보건복지부가 출생 신고 안 된 아이 2,232명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마 하다 보면
좀 더 많은 어떤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충격적인 소식이 좀 전해지니까 누리꾼들도 좀 안타까움을 표했던 것 같아요. 네. 조금만 전해주십시오. 네, 뭐 태어난 아기가 무슨 죄가 있는가. 그리고 정 못 키우겠다면 베이비박스라도 넣지 그러냐. 그러니까요. 뭐 베이비박스에 넣는 행위에 대해서도 여러 비난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차라리 그게 더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도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베이비박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를 들면 주사랑 공동체 네. 교회 여기서 좀 시작을 했는데 이종락 목사가 아기를 두고 갈 수 있는 장소를 마련을 해둔 것이 있거든요. 그때 그렇죠. 생길 때는 좀 논란이 있었어요. 이건 정식으로 진짜 아기를 유기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근데 현재로서 너무 최악의 결과들이 나오니까 차라리 그렇게라도 마련을 해두는 것이 더 좋겠다. 또 뭐 사실 아이가 쓰레기통에서 발견되고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네.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예, 그런 마음들을 또 누리꾼들이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빨리 이루어져서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킹스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마칩니다.